죽어도 완납이 불가능한 추징금.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2205억 원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함으로써 검찰에 손을 들어주었다. 정치자금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건국 이후 처음이었다. 5공화국의 정치자금을 포괄적 뇌물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렇다. 대통령은 모든 행정 업무에 직접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그런 이유에서 기업체의 활동에 사실상의 권한을 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인이 어떠한 대가의 요구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금품을 받고 금품 제공자에게 어떤 이득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된다. 대법원은 또 5공화국 당시의 정치자금 총액 2205억 원 전액을 전두환 개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당시의 정치 현실이나 수십 년간의 관행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었다. 대법원에서 2205억 원을 전액 추징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은 그 금액이 내가 퇴임 때 가지고 나온 비자금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그때까지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게 된 것 같다. 그런데 변호인에 따르면 2205억 원이 뇌물이라고 판단되면 그 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2205억 원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형법의 규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한 1979년 9월 1일부터 1979년이지. 1980년 9월 1일부터 제12대 대통령의 임기를 마친 1988년 2월 25일까지의 7년 5개월 동안 받은 정치자금은 내가 정치자금으로 이미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건 없건 간에 전액을 추징한다는 것이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자금 창구를 단일화한 나의 결정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재임 중 받은 정치자금 전액을 나 개인이 물어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겨준 것이다. 내가 금고에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재벌처럼 개인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미 정치자금으로 다 사용했는데 받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수로 그 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대법원 판결과 추징금의 성격에 관한 변호인의 설명을 듣는 순간 나는 남은 생애에 엄청난 고통과 수모가 뒤따를 것이란 예감이 들었다. 추징금 환수는 법원 판결에 의해 추징 금액이 확정된 뒤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과거부터의 관행이라는 것은 아예 무시하고 내가 구속되자마자 마치 기다리고나 있었던 듯 즉각 추징에 나섰다. 나를 구속한 지 20여일이 지난 1995년 12월 27일 나의 큰아들을 불러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 모두 내놓으라 고 으름장을 놓았던 검찰은 대법원 판결이 있자 그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금융자산 모두 312억 원을 추징해 갔다. 김대중 대통령 때에는 승용차 등을 경매에 붙여 추징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03년 2월에는 돌연 나에 대한 재산 명시 명령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는 변호인을 통해 미납 추징금 가운데 의미 있는 금액을 자진 납부하라고 통보해왔다. 나는 내 명의의 금융자산을 이미 전부 자진 납부한 상태여서 변호인을 통해 나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헌납하겠으니 검찰은 이를 매각해서 추징금에 충당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마저 거부했고 법원은 나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통보해왔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사저의 별채를 비롯해 값이 나갈 만한 유체, 동산은 등 일체의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 이 목록에는 1997년도에 추징이 집행된 금융자산의 휴면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 29만 1680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마치 내가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고 기재한 것처럼 왜곡 보도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국민들의 오해를 사게 되었던 것이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출한 재산 목록에 기재된 자산은 그해 10월 경매에 붙여져 18억 168만 원이 추징됐다. 2003년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경매는 역시 경매에 붙여진 재산인 나의 사저 별채에서 이루어졌다. 피아노, 찬장, 에어컨, 책상, 회전의자 등 우리 가족이 손때가 묻은 가재 도구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낯선 사람들이 하루 종일 서성거린 정원 한편에는 역시 검찰에 압류되어 경매에 내놓아진 진돗개 2마리가 영문을 모른 채 웅크리고 있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이웃 주민 한 분이 다른 물건들과는 달리 유정물인 진돗개의 처지가 안 됐는지 경매에 참여해서 진돗개가 계속해서 우리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주었다. 그 뒤 유채 부동산과 사저 별채 등 부동산을 경매한 대금을 포함해 모두 696억 원가량을 추징했다. 그동안 우리 가족 모두와 친인척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금융추적을 벌이던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4년 120억 원 상당의 채권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사실 확인도 없이 그 채권이 숨겨놓은 비자금이라고 언론에 흘렸다. 여론이 악화되자 집사람은 체면을 버리고 검찰청에 출두했다. 마침 1983년 공직자 재산 등록 당시 떼놓았던 사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명하면 바로 의혹이 풀릴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내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만 자진 헌납해주면 나의 비자금 추징 문제를 종결시키겠다고 하는 검찰의 약속을 믿고 선뜻 대납하기로 약속해버린 것이다. 아내는 피난 시절 껌을 책상 밑에 붙여뒀다 다시 씹던 궁핍했던 시절을 상기하며 껌 하나도 통째로 씹는 법이 없었다. 밤에 화장실에 가야 할 때도 불을 켜지 않으려고 곳곳에 발광 테이프를 붙이는 엄청난 짠돌이이기도 하다. 그런 그녀가 나를 추징금이라는 이름의 족쇄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자신이 20여 년에 걸쳐 모은 재산을 아낌없이 헌납한 것이다.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검찰의 노력은 김영삼 정부에 이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며 16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었지만 법원이 결정한 추징금 전액을 환수할 수는 없었다. 검찰이 능력이 없어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 그랬던 것도 물론 아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 각각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을 구속한 검찰이 나를 봐주기 위해 추징금 환수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내가 정치 자금 중 많은 부분을 이미 재임 중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추징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할 수 없이 나의 생활용품이라고 할 유체 자산까지 압류해 공매 처분하기에 이르렀고 집사람에게서 내가 받은 정치 자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재산까지 대납받은 것이다. 말하자면 과거 정권들은 무엇을 했기에 아직까지 추징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했는가 하는 힐난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공개적인 질책에 직면한 검찰로서는 과거 정권의 검찰이나 현 정권의 검찰이나 한 몸이니 검찰은 무엇하고 있느냐는 힐난을 모면하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한테서 재산을 환수해야 했다. 나의 재산은 없으니 나의 사돈의 팔촌까지 뒤져서라도 추징하지 못한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다. 나의 사돈의 팔촌들의 재산이 나의 정치 자금에서 유래된 재산이라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지만 그러한 법리는 차후에 따지게 되면 따지는 것이고 우선은 나와 내 주변을 압박해서 어떤 성격의 재산이건 추징금 액수에 맞는 재산을 받아내면 되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 것이다.
2013년 6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이른바 전두환법의 제정은 그러한 수순을 밟는 첫걸음이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은 그 입법 문제가 제기되던 시점부터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6월 13일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족에게도 책임을 물리는 것은 종전의 연좌제에 해당할 수 있고 자기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느냐는 이론적 논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법안을 심의한 6월 25일 국회 법사위의 법안소위에서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날 법안소위에 제출한 법무부의 문건에는 전두환이라고 내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자 법조인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은 황급히 잠깐만 문건 전부 회수해요. 지금 실명을 써놨는데 통과돼도 특정인을 겨냥한 위인설법이라 다 위헌나요? 라고 했다. 그러자 국민수 법무차관이 예 회수하겠습니다. 고 대답했는데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혼잣말처럼 위인설법 맞지 뭐 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선동적 언론 보도와 여과되지 않은 국민 정서를 등에 업은 국회는 거침없이 위헌 법률을 통과시켰다. 연좌제 금지, 무죄 추정의 원칙, 국민재산권 보호,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은 무시되었다. 공소시효도 10년 연장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해 추징금 환수를 위한 압수수색이 벌어지던 7월 17일 박범계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위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뒤 이 전두환 추징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보자고 나선 것은 나나 나의 가족이 아니라 법원이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2015년 1월 27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9조 2항이 위헌인지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나의 조카한테서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이 나의 불법재산이라며 압류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낸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가 2015년 2월 16일 발간한 2015년 입법평가 보고서는 전두환 추징법이 헌법적, 법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1995년 5.18 특별법이라는 위헌적 소급 입법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취득한 재산까지 다 몰수해놓고도 모자라 또다시 위헌 법률을 만들어 나의 가족, 친인척, 지인들은 물론 사돈의 8촌의 재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일 수 있는 법을 만든 것이다. 7월 16일 검찰은 이른 아침 우리 집을 급습함과 동시에 형님 댁, 동생 집, 처남의 집과 사무실, 큰아들의 집과 사무실, 딸의 아파트, 둘째 아들 집과 사무실, 막내 아들의 장인의 회사들과 사저, 심지어는 둘째 아들과 이혼한 전처의 집까지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했고 내 비서관을 지냈던 손삼수 사장의 회사 사무실과 사저, 큰누님의 아들이 운영 중이던 회사와 집까지 철저하게 압수수색을 한 후 돈이 될 만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압류 조치를 했다.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된 압수수색을 끝낸 검찰은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된 대여 금고를 뒤져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의 약혼 결혼 폐물들마저 압류해갔다. 검찰은 또 큰아들 회사와 허브빌리지 등을 뒤져 미술관을 건립해 전시하기 위해 모아두었던 미술품과 조각품들을 압류해갔다. 장인 장모님의 초상화로부터 둘째 아들이 미국 유학 중 그린 그림 40점, 내가 조카 원근에게 써준 글씨,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되기 전 우리 큰아들 내외와 민정기 비서관에게 써준 피호 등 재산 가치와 무관한 개인적 물건까지 닥치는 대로 쓸어갔다. 그러고는 압류한 물품들이 내가 대통령 재임 때 받은 정치 자금과 관련 있는지 여부를 실사하는 과정과 절차마저 생략한 채 경매에 붙여버렸다. 압류된 재산 중에는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고향의 선산, 장인어른이 1960년대에 마련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어 온 야산과 농장, 역시 장인어른이 1970년대에 경기도 광주군에 속해 있던 땅을 사두었던 서초동의 시공사, 장인 장모님이 내 딸에게 물려주신 안양의 땅 등 비자금과 관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것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증여, 상속 등의 절차를 거친 것은 1980년에서 90년대지만 취득 시기는 그보다 훨씬 전인 것들이다. 나는 군 시절이나 대통령 재임 때 부하들에게 경력금을 줄 일이 있으면 용처를 분명히 가려서 주었다. 부대나 부하 장병들을 위해 쓸 돈과 개인에게 주는 몫을 별봉으로 만들어서 준 것이다. 매사에 공과 사를 엄격히 가리는 것은 내가 평생을 지켜온 생활수칙이다. 공적인 용도를 위해 마련한 정치 자금을 우리 아이들에게 빼돌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아이들의 사업활동에 종잣돈으로 사용된 자금이 상속, 증여 등으로 조성되었다면 그것은 나의 장인이나 처남, 아내의 개인 재산에서 나온 것이지 나의 정치 자금에서 흘러들어간 것은 아니다. 내가 나 자신과 아이들이 평생을 돈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랐다면 아마도 대통령 재임 시절 대재벌들과 사돈을 맺었을 것이다. 실제 당시 그러한 계제들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권력과 금력의 결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우리 아이들 스스로도 그러한 혼인을 원치 않았다. 가족들 중에는 비록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특별법이라 해도 비자금과 관계가 없는 것은 몰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만큼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1988년도 상황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아내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모든 언론 매체로부터 거액을 감춰놓고도 추징금을 내지 않는다고 매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인들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검찰은 정치 자금과 관계없는 별건 수사를 통해서라도 결국은 자신들이 지목한 자산을 반드시 추징하려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평소 자식 자랑이 남달랐던 아내는 자식을 모두 전과자로 만든 후라면 재산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검찰이 지목한 재산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깊은 장고 끝에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는 가족회의를 열어 우리 부부의 뜻을 밝혔다. 이 아버지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 너희들이 이 아비와 나라를 위해 재산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다. 너희들이 대납한 추징금이 좋은 일에 쓰일 것이라 믿고 자진 헌납하도록 하자. 추징금 완납을 위해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나의 간곡한 의사표시에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앞으로 살아갈 걱정을 입 밖에 내어놓는 사람도 없었다. 만일 누군가 입을 열어 검찰과 언론이 지목한 재산을 다 내놓아도 추징금이 완납될 수 없는 처지이니 죽기 전에는 벗어날 수 없는 천형 아닌 천형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탄했다. 다만 누군가 결국 2013년 9월 10일을 가족을 대표해서 장남이 검찰청사 앞에서 검찰과 언론이 지목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